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 정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기 부양한 조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10월 소비 심리 지표 등 일부 지표가 악재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1.7% 내린 배럴당 80달러 98센트에 마감됐습니다. 금값도 0.4% 내리면서 오일스당 13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예상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9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며 소비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0월 로이터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7.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경기 부양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더 키웠습니다. 주가 지수 자체는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앞에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구글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일부 주식들이 또 실적이 좀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세가 장중에는 좀 돋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차압 관련 조사 때문에 은행주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마감됐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실적과 그리고 또 지표가 엇갈렸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일단 시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표와 어닝 명암이 엇갈린 가운데 10월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올랐지만 다우지수는 내렸는데요. S&P 500은 이제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이제 9월 소매 판매는 호조세로 발표가 되었고, 반면에 10월 로이터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는 좀 위축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보다 다우지수 약세로 마감하게 한 거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발언이 이제 기대감, 실망감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우지수 약세 마감을 했고, 이에 이제 그 지의 이제 실적 실망감, 그래 은행주의 주택 차압 관련 조사와 실적 악화 우려로 금융주들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30개 중 16개의 주식이 하락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구글이 분기 주당 2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2% 늘면서 11.2% 올랐고, 기술주 강세를 유발하면서 나스닥은 1.37%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네, 뭐 기업 실적 쪽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텐데, 일단은 뭐 나스닥 쪽이 상승세가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일단 구글의 영향력이 좀 컸었겠죠. 예, 그래서 IT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애플 실적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CPI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물가가 많이 올랐냐, 뭐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에너지라든지 식품 이 분야를 좀 제외하고는 그다지 상승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양적 완화, 기존의 1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경기 회복으로 인한 그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좀 호조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걸로 나왔고,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두 달째 변동이 없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제 제 그 차트를 좀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월별 변화율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하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은 연도별 변화율입니다. 연도별 변화율도 최근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횡보하고 있어서 물가 지수는 역시 뭐 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물가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판매는 얼마나 많이 됐을까? 이 소매 판매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또 하시는 부분도 분명 있긴 있었습니다. 소비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된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죠? 네, 이날 소매 판매 지표는 이제 좀 좋게 나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서 소비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켰는데 미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예상은 0.4% 정도 했는데 증가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 증가율도 0.4에서 0.7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지수랑 다르게 판매 지표는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좀 바뀌어서 올라가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슬리로 보시게 되면, 네. 불과 한 4달, 5달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로 또 소비 심리 지수, 이게 10월 그 예측치죠.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판매 지표로는 좋게 나왔지만 네.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월마트에서 싼 물건만 사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표는 67.9를 기록해서 예상치 68.9와 전월치 이제 68.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 어떤 업종이 이 시장을 선도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이 제조업 쪽 역시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 주도한다 이런 결과가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중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제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느냐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15.73을 기록해서 전월치 4.1 예상치가 이제 8.0이었는데 이 부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네. 이는 이제 4개월째 최고치인데요. 그림을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한 5개월 전에는 이제 급등했다가 내려오다가 이번에 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으로 그리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하방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서 제조업 지표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일단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소비 심리 지수는 또 꺾였고요. 뭐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아직까지는 확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이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양적 완화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양적 완화책이 추진이 된다면은 유동성이 또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동성에 대한 이제 기대 때문에 그 시장이 미리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지표를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매 판매 지표 엠파 소비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호조로 발표를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점에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위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좀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소비 지출 둔화나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다라고 네. 이제 결과가 좀 나왔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환율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율 정책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G20 회담에 그런 문제가 뭐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긴 내놨는데 뭐 네.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이제 그런 고민은 네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벤 버냉키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네. 주목했다는 점이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일단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실망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네.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실행되면서 실제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오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왔을 때 그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벤 버냉키가 이제 11월 FOMC를 앞두고 이제 신중 모드로 가는 부분이
연준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가 목표치도 뭐 언급을 약간 하기는 했어요. 분명. 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벤버는 연준의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네. 이제 논리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유지하자. 기존에 있던 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과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나왔던 소비 관련 지표 영향으로 유럽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마감되는지 스크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영국 FTSE 지수는 이제 0.41% 하락한 5,703.37로 마감을 했고요. 네. 독일 닥스 지수도 0.57 소폭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CA 지수는 이제 0.21% 올랐는데 역시나 이제 유럽 증시도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제 힘입어서 오름세로 일단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세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시장 쪽을 살펴보니까 국제 유가, 금값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뭐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고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일단은 중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품 가격도 옛날 버냉키 의장의 이제 신용 모드 때문에 네. 달러가 이제 좀 약세로 좀 바뀌면서 강세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그걸 상대적으로 올랐던 금이나 석유 가격이 좀 빠졌는데요. 네.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날 그 5일 그러니까 석유는 이제 2% 하락해서 80.98로 마감을 했고요. 네. 골드는 이제 금은 이제 0.4% 하락한 1,372달러로 마감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0.5% 올라가지고 77.0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앞에서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 양적 완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환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주식 시장 쪽도 상향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채권 시장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 관련 내용들은 워낙 몇 주 전부터 계속 많은 내용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 국제 시장이 이제 33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미국이 9.1조 달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9.7조 달러, 그다음에 유로가 7조 달러 정도 돼서 나머지 이머징 국가의 이제 국채 규모가 이제 4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로 인한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제로금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이제 이머징 국가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 선진국 국채 투자의 1% 정도가 얼마냐면 3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달러가 지금 현재 옮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2.5 정도 되는데, 네. 금리와 환율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옮겨지고 있고요. 네, 이런 돈이 이제 이머진 전체 국채 중 7%를 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선진국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된 걸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유동성 장세는 더 이어질 걸 보고 있고, 국내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주 대거 발표는 실적 발표에 일단 주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11개와 이제 S&P 500개 지수 기업과 이제 S&P 500 기업 109개의 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먼저 이제 경제 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뭐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온다고 예상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의외로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확인을 해보면 18일 월요일 산업생산이 발표가 되고요. 네. 19일 화요일 주택 착공이 발표가 되고 네. 20일은 이제 경기 선행 지수 등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껴있는 20일 수요일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과 네네. 이제 이번 주 예정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양과 네네. 시기를 좀 알 수 있어서 그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제지표 쪽으로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들 경제지표들이 오히려 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정반대로 양적 완화 측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미국의 연준은 이제 연방 국가니까 그 연방 국가마다 이제 연준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매파들은 좀 다그치는 얘기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기댈 부분 일단은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시장에서 실적장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구글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반대로 지희 쪽은 좀 불안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기도 했어요. 뭐 이번 주에 나올 기업 실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근데 구글은 이제 서비스업 회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발표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이 있습니다. 네네. 애플은 이제 제조업 회사입니다. 제조업 회사이자 기술주인데 네. 이번 주에 이제 애플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애플은 이제 18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1일 날 노키아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두 회사를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은 이제 우리나라도 부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네. 3분기 가 이제 주당 4.06달러, 총 38억 달러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올해 년도 보게 되면은 예상치보다 항상 높은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나스닥 및 우리나라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폰 실적 발표를 해서 아이폰, 아이패드의 판매량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확인을 하고 좀 들어왔는데요. 이 캐터필라도 실적 발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캐터필라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국내 시장 뭐 기기 업종에도 큰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캐터필라는 이제 건설업 지수에 관련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쪽 관련된 그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냐가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캐터필라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종이나 전 세계의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전망 좀 저희가 우상향 쪽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네, 뭐 일단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 유동성의 방향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하는 방향은 추세는 일단 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과도한 뭐 우려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흐름에 맡겨서 적절한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남은 시간 동안 차차 연구를 한번 또 해보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또 코스닥도 500선을 단단히 지키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주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까? 이번 주에도 뭐 지난주의 흐름을 좀 이어가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이제 1900선에 대한 그런 지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좀 주초에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주후반에는 그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유지가 됐고요. 또한 중국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고 또한 그 주 후반경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1900선의 재등정을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유동성이란 근본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한 그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1900선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또한 외국인들이 약간 그 약화된 매수세가 충돌을 하면서 그 지수 공방은 이어지겠지만은 이 1900선 안착의 노력은 뭐 이번 주에도 지속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력이 예전보다 좀 약간은 약화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투신권 약간은 조금 뭐 일관되지 않은 그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 보면 환율이 1,100원 가까이 다가가니까 조금 미국 매수세가 좀 약화됐고요. 따라서 환율 변수를 좀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신의 매도세는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기대는 좀 했는데 여전히 환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900선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실제 환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수세를 조금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환율이 1,100원 중반에서만 머무르면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 지속이 조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이 펀드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도 최근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살펴보면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개개의 펀드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보면 한 20% 정도 낮고요. 이제 거치식 펀드는 이제 아주 고점 2007년 한 10월에 이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약간 손실이지만은 이 해외형은 사실 이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 해외가 안 좋고 국내형은 수익이 나다 보니까 투자자들 일단은 원본을 지키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형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는 아직 여전히 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환매를 좀 못하고 일단 국내형을부터 먼저 좀 환매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하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차트하고 그다음에 중국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그 국내 증시는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서 1,900포인트 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지금 이제 10,000포인트 넘어서서 올해 고점이었던 11,000선 중반을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지수는 이제 박스권 아래 이 박스권에서 이제 겨우 이탈했습니다. 근데 일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월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봉을 살펴보면은 지금 2006년도에 국내 증시가 한 1년간 그 2005년도에 그 700에서 1,400 간 뒤에 1년 동안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거기를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본격 상승을 했는데 이 본격 상승할 때 펀드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증시는 이 바닥권을 굉장히 많이 기다가 지금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나 다우존스 차트가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돼서 국내 증시가 올해 지금 한 거의 작년과 올해 9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이어지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팁을 보면은 과거 2003년, 2004년도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 보통 시가총액이 매년 한 3% 정도씩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한 4% 샀고요. 올해 통틀어서 지금 한 1.4%, 한 14주 정도 샀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주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5%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산다면은 뭐 한 10조에서 20조 사이 정도가 추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국 쪽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또 중국 증시가 우리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데 변수가 더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중국이 뭐 그 2011년과 15년에 이제 경제 방향을 그 내놓을 수 있는 지금 중국의 전체 회의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뭐 신 IT, 바이오, 그 다음에 이 신제조 산업재 이런 쪽들을 앞으로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그 경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장률은 약간 낮추지만 내실을 기하고 이 소비를 좀 키우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선진국 증시가 약간 그 속도가 느리지만은 중국 증시가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게 국내 증시에도 약간 뭐 도움이 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좀 우상향 방향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 상단 밴드선을 어느 선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한 19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사실 지수는 크게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조금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이제 뭐 지금 지수가 많이 못 가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렇죠.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가 아직은 복격 상승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네. 뭐 디램 가격이 일단 그 회사의 CEO들이 네. 내년 한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나서 날씨가 추워질 때가 이제 본격적인 그 진 바닥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올해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예.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풍력에서 좀 가장 어려웠다는 평산 같은 게 3일 상한가를 그렇죠. 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주들도 2등 건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또한 그 어렵다는 시멘트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가장 큰 대형주에서 중형주, 그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쪽도 이렇게 순환매가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순환매 흐름을 좀 잘 이용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순환배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IT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4분기쯤에 조금씩 한번 스탁을 해 나가면서 먼저 선침해 나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뭐 네. 이미 지금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그 원가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그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원가 수준까지 빠지고 나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원가 수준에서 또 손해보면서 파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좀 쳤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D램만 조금 아직 조금 여유가 좀 남아있는데 네. 이미 트레이딩 단계는 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대형 디스플레이나 IT주들도 트레이딩은 가능하고요. 네. 이미 뭐 그 반도체 장비주나 네. 그런 LCD 장비주들은 주가가 요즘에 그 좀 강한 거는 정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뭐 그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IPS나 유진테크 이런 것도 이미 정고점 근처 왔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런 IT 장비주들도 여전히 지금은 계속 뭐 관심을 가지고 네. 매매를 하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IT주 뭐 선침해하면은 향후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뭐 이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투자 전략 뭐 앞에서 네.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제 실적은 영향은 좀 받았고 따라서 네. 그 순환매를 좀 이용한 그 길목 지키기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너무 초고가 우량주들에만 얽매여서 지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순환매 장세를 이용해서 지난주에 조정받았던 종목을 이번 주에는 좀 사시는 전략을 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의 특징은 그 주도주의 연속 상승 기간이 길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조정받았던 종목이 이번 주에는 오르고 네. 이번 주에 올랐던 종목이 좀 다음 주에는 조정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잘 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업종만을 유지하기보다는 이 지금 그 뭐 건설주도 오르고 네. 철강주도 오르고 IT주도 오르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좀 그 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제 막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형성하고 이제 막 벗어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조금 보유하시면은 분명히 그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깁니다. 네. 주봉과 월봉을 보자고 말씀을 하신 거는 순환매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세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IT 업종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래도 한 30-40%는 담고 가야지 향후의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30-40%면은 뭐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을 바라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메리어트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국내 증시에서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그게 많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쪽만 많이 올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싼 주식보다는 지금 보면은 약간 중저가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도 실제로 보면은 그 중형주가 한 4.2%, 네. 지난 10월에는요. 그다음에 소형주가 한 4%로 네. 중소형주 비중이 더 높고 그다음에 코스피 비중보다도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그 돈의 네. 그 효과로 뭐 좀 더 진행이 되려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그 한쪽 업종보다 또 특히 네. IT의 40%면 사실 좀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한 20-30%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건설주
좀 가져가시고 조선주도 뭐 이적 상승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 한 업종이 오르면은 지금과 같은 상승 기간에서 뭐 1년 내지 2년씩 가면 돼서 자동차는 지금 2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 기간은 좀 더 유지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한쪽을 이렇게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업종만을 뭐 중점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골고루 좀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은행주 쪽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주만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 같으면 그 낭패를 보시고 뭐 또 지난 이제 올 여름에 또 IT주만 굉장히 많이 보셨으면 낭패를 받듯이 약간 그 균형 잡힌 시각이고 그다음에 사실 은행주는 올해 좀 아까 건설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안 좋은데 건설은 오르는데 그 영향을 받은 지금 은행주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이제 올해 대손 충당을 많이 쌓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역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좀 편입을 좀 하시는데 은행주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편입보다는 일단 시가총액이 그것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무겁다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이제 편입을 하시지만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종목을 저희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약간 이제 IT의 중소형주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자동차나 가전 등에 들어가는 금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제 삼성전자 금형사업부에서 분사를 해서 뭐 TV나 냉장고, 세탁기에 그 금형을 만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LED TV의 금형의 한 75%를 담당하면서 대형 금형 부문에서 기술력을 아주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있는 업체고요. 삼성전자에서 한 15.9%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조금 각광받는 이유는 특히 이제 LED TV 확대를 비롯 그 수혜로서 그 리드 프레임하고요. 또한 LED 도강판. 그다음에 최근에 그 LED LCD TV의 소형화를 그 겨냥한 그 백커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지난번에 한 2만 9천 원 선까지 5월에 갔다가요. 그 다음에 IT주의 그 하락세와 같이 함께 방향을 같이 했는데요. 많이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8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삼성전자에 납품한 LED 도강판에 그 납기가 좀 연기가 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리드 프레임을 그 삼성 LED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0월부터는 그 LED 도강판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그 파나소닉한테도 그 주문서를 받아서 이제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선정성은 좀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매수 단가로는 뭐 지난주에 22,350원으로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 늘면서 우상향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뭐 매수가는 지난주에 끝났던 뭐 한 22,000원 근처에서 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였던 28,000원을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두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7월에 좀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던 25,000원 중반, 한 25,5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두도록 하고요. 2차는 뭐 한 3만원 선까지도 내년도에는 그 올해 매출이 한 2천억인데 내년에는 도강판과 리드 프레임 매출이 늘면서 한 3천억 매출액에 그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210억인데요.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좀 길게 봐서는 3만 원까지도 좀 목표가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재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고 IT주고 주봉과 월봉을 한번 비교해봐도 최근 추세가 좀 살아있고요. 네, 그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이 순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과 영국 등이 원화 때리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수출 기업들이 달러당 1,100원대 이하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 속에 물가는 상승하면서 저축은 해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손해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버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해 한 가구 1주택 보유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랩 어카운트 등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해도 미리 납부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1일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분석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그만큼 우리 시장, 경제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해외에서 원화 환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네. 3개국 간의 환율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타깃이 좀 한국으로 좀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을 한 1,100원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워낙 한국 원화에 대한 타깃이 좀 세지니까 1,100원대도 사실상 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일본이 노골적으로 원화 절상 압박을 좀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에 대해 원화를 절상하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게는 일본과 한국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업종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주력 수출업종에서 한국에 밀리다 보니까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여하튼 이런 최근의 전반적인 모양새를 보면은 한일 전쟁 여파가 미중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재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전쟁이 국내 산업 및 수출에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예측을 하면요. 현재 미중일 한일 전쟁이 한국 원화로 타깃이 옮겨가고요. 네. 한국 원화가 주요 타깃이 되면서 또 한일 전쟁이 통상 문제로 비화가 되고요. 이러면서 원고 장기화가 지속되고 국내 산업 및 수출도 타격을 입는 이런 좀 부정적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일 전쟁이 통산 마찰 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1,000원대를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네. 또 아울러 원고 장기화가 지속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 하면은 일본이었는데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하면은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이 좀 따라잡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더욱 이제 한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면에는 주요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밀리고 있다. 이런 좀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TV에서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서고 있고요. 네. 또 자동차에서는 도요타가 주춤하는 사이 현대자동차가 좀 성장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최근 일본 보도를 보면은 한국 견제를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 지난 16일 보도에서요. 일본 기업들이 엔고로 어려움에 처한 반면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원화를 매입하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서야 된다. 네. 이런 좀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자꾸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부추기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일본 경제주간지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엔화 가치가 1달러당 일행 상승할 때마다 기업들의 순이익이 얼마나 주냐 이거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는 한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감사하고요. 네. 닛산 자동차는 120억, 혼다는 110억, 그다음에 파나소닉은 20억이 감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샤프는 10억, 캐논은 42억 원, 미쓰비시 중공업은 30억 원인데요. 네. 사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해외 생산 기지를 넓히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엔고가 장기화되면서 크게 타격을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하고 네. 그간에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일본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제반 사항을 볼 때 일본의 한국 공세는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각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환율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일단. 그렇죠. 그 때문에 뭐 앞으로 예금 금리가 오르기를 기대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고 서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축을 해도 이렇게 큰 돈을 주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렇죠. 자산이 좀 버블이 낄 수도 있는 문제가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네. 지적하신 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환율 때문에 좀 상당 부분이 감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 좀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 물가 상승분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그 긍정적 측면도 일부는 있지만요. 네. 사실 이 이제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그 자산 버블인데요. 그 싼 절에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하면서 뭐 자산 버블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저금리는 또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 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장기간의 저금리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전 세계도 다 저금리고 또 버블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외국 자본까지 국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그 네. 버블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계속 장기화된다면은 외국 네. 자본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부작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정부가 금리 인상 등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현상 저희가 중국을 보면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뭐 우리 시장은 좀 침체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국 쪽은 좀 반대 양상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마도 그 자산 버블의 대표적인 또 중국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그 중국 정부가 현재 그 대도시에 적용되는 그 일가구 일주택 그 보유 규정을요, 그 전국적으로 좀 확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마 그 18일 폐막하는 그 공산당 제17기 중앙위 5차 전체에서 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제 그 대책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좀 판단을 보면요. 네. 그 부동산 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또 버블이 생기면서 중국 경제를 점점 더 볼모로 잡고 있다. 네. 그래서 그 확실한 거품 빼기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연일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요. 네. 그 부동산 값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안 잡히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그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게 이 같은 그 중국의 그 강력한 부동산 그 조치가요. 네. 자칫 이제 긴축 조치로 해석이 되면은 국내 자본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로서 또 이 점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보면은 수수료를 떼기도 합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운영이 되려면 수수료를 떼기 마련인데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선수수료, 후수료 이렇게 그렇죠. 좀 예, 많이 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가입을 했다가 이걸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먼저 낸 수수료는 돌려받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가입했다가 네. 해지하면 선수수료는 거의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금융상품 전체 약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네. 총 36개 약관에서 한 107개 조항이 그 불공정 약관으로 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제 불공정 약관이 뭐 레버카트라든지 그 특정 금전시장에 가입했는데 네. 해지할 때 이미 낸 선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이미 낸 선수수료도 그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이제 연체율 수수료 납부 기한 등을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그 네. 불공정 거래로 됐고요. 또 그 투자자산 운용사를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 등이 네. 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단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또 하겠죠. 그렇죠. 환율에 대한 얘기가 또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이번 주는 그 서울 경제에서 열리는 그 주요 20개국, 즉 G20 재무장관 회의가 그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일 문제를 놓고 G20 재무장관들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그 9월 고용 동향도 관심을 끌 것 같고요. 네. 또 아울러 기업들의 그 3분기 실적도 좀 본격적으로 좀 공개가 됩니다. 네. 그 일정별로 보면요. 그 우선 18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8월 예금 취급 기간 가계 대출 동향을 공개하는데요. 네. 뭐 주택담보 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19일에는 그 금융감독원 등이 그 바젤위원회 규제 개편과 관련한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또 한국은행에서 그 3, 4분기 중 그 외환시장 동향을 공개하게 됩니다. 네. 또 20일에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9월 고용 동향을 공개하는데요. 8월 고용 동향에서는 뭐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도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참 좋게 나왔는데요. 9월에도 뭐 이 같은 호조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이고요. 또 20일에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20일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21일부터 23일까지 그 경주에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사실 그 G20 정상회의를 2주 남겨두고 열리는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정상의 성패도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경주 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가 도출하지 못할 경우요. 그 G20 정상회의가 잔치 그 외교 자치로 그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21일부터 그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고요. 네네. 또 21일에는 LG 디스플레이 그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네. 또 22일에는 그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뭐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행사도 계획되어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번 주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